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용민의 시사 돼지. 네.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게 사실 이 문제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일정 정도 다 책임이 있고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그러면 어떤 정권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논리가 돼버려요. 그런 말씀은 아닌데. 하면제부를 주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상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어쨌든 정권에게 권력을 준 이상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책임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 차원에서 현 정권이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떠오르지는 않는데. 근데 그 너무 많다는 게 그러니까는 너무 큰 시련이 닥친 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가령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럼 그걸 할 수 있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그 얘기인데 요번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라고 하더라도 쉽게 답을 찾기가 힘들면서 어떠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된 걸 아주 근본적으로 다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딱 이걸 했었어야 됐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거를 뭐 심상정 씨라든가 이정희 대표 같은 분들이 집권을 가령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적에 아주 시원하게 할 수 있었을까? 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시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면피성 발언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이걸 다 예측하고 한 번에 해결할 대책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존재하는 문제를 인정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당장에 완전한 대책은 없다는 거는 공개하고 정부의 한계를 그렇죠.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타이밍이다 이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런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신 양반입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살아계셨을 때는 제가 팔뚝질도 하고 욕도 되게 많이 했었던 분인데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그렇게 저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FTA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파문이 좀 인 적이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불도저처럼 터미네이터처럼 한미 FTA를 향해서 달려가더니 귀 막고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심상정 전 의원 같은 분들 막 쏘아붙이기라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와서 딴소리 아니야. 이제 와서 딴소리 아니야. 그리고 저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막 욕하고 왜 이제 와서 말 바꾼 다음에 욕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굉장히 진실하고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이랬었어요. 자신이 본인이 한미 FTA를 추진하던 2006년, 2007년 상황하고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몇 년 전에 하던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전 대통령이라는 위치로 간다면은 쪽팔려서도 그렇게 쉽게 말 못 바꿉니다. 왜냐면 무슨 식의 저게 올지 뻔히 아니까 그렇게 못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좋더라고 직선적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분이니까 그냥 체면 불구하고 이게 걱정이 되니까 그냥 다 털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2008년 이후 상황에서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상 초유의 상태에 지금 도착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가 지금 $100가 지금 계속 넘었고 예측이니까 증권사 예측이니까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220 예측도 나왔습니다. 유가가. 예. 지난번 한번 올라갔을 때 그때 나왔던 액수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거 많이 부르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많이 불러요. 많이 오를 거라는데 보통 $150 같이 예측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본 증권에서는 $220까지도 가능하다.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지금 리비아 사태가 불똥이 튀면은. 근데 지금 같이 70년대의 오일 쇼크하고 지금 오일 쇼크가 벌어질 때 그 충격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진보건 보수건 지금 상황이 어떻냐를 갖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정권에 들어왔을 적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원래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가 그 전부터 우리나라가 10년, 15년 추진해오던 정책의 노선을 그냥 유지를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뭔가를 재검토해봐야 되는 얘기를 너무나 안 하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그 전제를 깔고서 지금 DTI 풀고 LTV 해제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는 사방에서 벌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겁니다. 그 괴제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의 책에 나오는 참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미래는 항상 미래인지 알 수 없도록 변장을 하고 나타난다. 미래가 만약에 벌거벗고 그 친구가 그런 멋진 말을 쓸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그 다음이 더 멋있는데 친해? 괴테의 형이야, 괴테. 미래가 만약에 벌거벗고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돌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미래라고 하는 게 결코 미래의 모습으로 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미래인가를 갖다가 굉장히 저걸 하고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미래 리스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 정부가 이 위기를 자꾸 이제 은폐한다든지 뭐 기본적으로 은폐 이전에 자기 성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돌아볼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은폐돼. 그리고 나서 예. 눈에 띄는 건 은폐하고 예. 애초에 돌아볼 능력도 없고 예. 눈에 띄는 건 은폐하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다음 정권이 지게 될 위기, 어떤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뭐 지금 뭐 국가 채무 문제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침체 얘기도 그렇죠.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빚이 너무 늘었다. 네. 예. 아주 쉽게 와닿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예. 그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뭐 야당 의원들 중에도 다음 정권 그냥 한나라당이 한번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네? 빚이 너무 늘었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2012년 이후의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위기가 언제 온다 뭐 이런 예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제 전공도 아니고 하고 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2012년 예. 현재 시점에서 그걸 전제로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큰 상태고 네. 가계부채하고 지금 금융 부분에서의 건전성하고 좀 맞물려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 요인이 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 시작을 하는 이게 해소하는 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떤 형태로 문제가 터질지 이건 알 수가 없고 근데 터진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하게 벌어질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작동 그 자체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 예. 이 복지가 저는 그 복지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그게 믿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형태가 됐든 복지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조세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든지. 예. 근데 이게 지금 복지가 될 수밖에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사람들이 지금 돈에 너무 쪼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경제에 보면은 사회적 비용을 계속 그러니까 경제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비용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지출하는 것들이 그렇죠. 많아요. 이게 시장이라든가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잡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지출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게 착실하게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그냥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움직이면 돈이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것도 잘 느껴지지 않는데 굉장히 큰 고정비예요. 통신비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가령 우리나라 보수 경제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임금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임금에서 집값 빼고 애들 교육비 빼보십시오. 뭐가 남나. 맞습니다. 보험비 빼고.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옛날에 OECD 우리나라 처음 가입했을 적에 우리나라 대표가 이태리 대표를 이제 처음 이제 대표단 중에 한 명이 처음 만나서
이제 폼 좀 잡고 싶으니까 이제 딱 OECD 가입했으니까 이제 좀 뭐 폼 좀 잡아보려고 야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니네보다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였나 봐요. 그랬더니 꼴값을 따랐네. 이태리 대표가 그 사람이 씩 웃더니 너희들은 그래봐야 소득의 80%가 집값으로 나가지 않느냐? 우린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숫자가 맞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일리는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삶이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임금이 높을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있는 부분에 보면 움직이면 돈입니다. 이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뭐의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 무상급식 같은 얘기 말입니다. 지금은 뭐 전 국민적인 하나의 정치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쭉 운동해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5년 전, 7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게 이렇게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지출해야 되는 그 사회적 비용이 계속 전가되어 들어오는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욕구는 필연적이고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또 있는데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그 재정 위기가 그 여러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재정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대충 빼먹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재정에서 보면요. 반드시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노인분들한테 그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예. 이건 안 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이게 늘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급격하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지출의 비용은 늘어나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그 경제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비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놓고 그래야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에서 이걸 갖다가 10년, 15년 동안 이걸 굴려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두 부분이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면은 이때 싸움이 벌어지면은 어떤 토론의 접점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기 지표가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뭐 두려운 일이지만은 정말 두려운 거는 터져 나오는 어떤 현존하는 사회적인 요구하고 그거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현재의 그 경제 시스템하고 이게 충돌하는 순간에 이게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의견 대립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한 또 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또 증가하겠죠. 이런 일이 다음 정권에 벌어질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현재 있는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저게 있냐면은 엊그제 그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라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는 와닿은 얘기 했었어요. 이 사회적인 갈등하고 분열을 갖다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단합하고 마음과 머리를 합해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지금 전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신뢰라든가 이걸 굉장히 지금 이게 낮게 만든 상태거든요. 정부가 하는 말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태는. 믿기 힘들게 됐습니다. 엊그제 뭐 국정원 사건 누구 때문일까요? 아유 궁금해.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그게 우리가 다음 정권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요. 현재 있는 경제 체제, 그 시장주의 경제 체제를 갖다가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바꾸는 일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회적인 복지와 사회 지출에 대한 요구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점이 어딘가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념 갈등이라든가 정치 갈등 같은 게 심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다른 쪽 얘기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재밌죠. 그러니까는 저도 이 경제신문에 그 소장님은 그걸 안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은 그걸 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건데 그 보수신문의 그 경제신문에 사설 쓰는 그 경제학과 교수님들 보면은 그 천편일률입니다. 복지하면은 경제는 망한다. 복지 이퀄 그 경제망 이건데. 우리가 유럽 그러면서 자꾸 또 무슨 얘기까지 하면 유럽 재정위기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복지 지출이 많은 순서로 이렇게 따지면은요, 재정위기 순서하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 지출을 제일 안 하는 나라들이 제일 심한 재정위기에 시달려 있고, 그게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은 복지 지출이 말할 수 없이 높고, 재정도 제일 건전한 나라들입니다. 복지를 많이 해서 경제가 튼실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지 문제를 갖다가 지금 아까 말한 보수 경제학자들의 논리 같은 경우에 뭘 놓치고 있냐면요. 아까 제가 사회적 비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지로 지출하는 돈이 생산에 기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나 타가소가 시설이 신통치 않다. 그럼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하루 종일. 삼각형을 한 3번쯤 그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자꾸 딴 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등등등입니다. 이루 말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스웨덴처럼 또는 어떤 저쪽에 있는 나라들처럼 아이의 교육 문제라든가 보육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적에 이게 노동 생산성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군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말입니다. 지금 애를 갖다가 길러야 되는 상황이면은 노동 생산을 기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대학원이든 아니면 전문대학이든 가서 또 새로운 걸 배우면서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기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상상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싼 값으로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아주 저렴한 값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확장이 됐다고 했을 적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다시 생산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복지 같은 비용은 누구든 결국은 지급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안 그러면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를 국가가 지급할 수도 있고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조리 개인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해서 기업에 들어가면요. 별도리 없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수습 사원으로서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내야 될까요? 그러면은 대학 졸업한 직후 25살이나 24살부터 30살 때까지의 생산 과정에 적응하는 비용을 이걸 누가 내야 될까요? 이거를 제 기억에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는 대기업의 경우에 기업이 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우르르 뽑아가지고 먹여주고 살려주면서 이렇게 때려가면서 가르쳤죠. 이렇게 해라. 그러네요. 요즘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경력상을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훈련시킬 비용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5년 동안 6년 동안 중소기업을 다니던 MBA를 하던 회계사를 따던 누구들이 알아서 이 능력을 길러와라. 우리는 그때 가서 뽑겠다. 그럼 요만큼의 비용은 누구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야 되고 로스쿨을 가야 되고 MBA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MBA라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은 그거는 뭘로 연결되면은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 이거를 반드시 개인이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복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갑자기 무슨 복지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이 스웨덴 사람들이나 20세기 형태의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하고 생산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서로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필요한 참상을 줄이면서 이게 어떻게 생산이라고 하는 영어 쓰자면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시스템을 아주 정교하게 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많은 나라일수록 무슨 경제가 망하고 이러기는커녕 스웨덴 같은 나라는 폐쇄 경주도 아닙니다. 수출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노동 생산도 굉장히 높고 복지도 잘하고 경제 성장률도 높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 와닿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이제 영어를 강조했을 때 영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보통은 기업이 회사원을 뽑아서 영어 교육을 회사에서 비용을 대서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을 보게 하고. 요즘은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회사가 그런 비용도 다 개인한테 떠넘겨진 거군요. 말하자면 개인이 어학연수를 가야 되고 개인이 학원을 다녀서 그리고 그 수준에 도달해야 기업이 이제 뽑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개인이 성형수술까지 하는 이런 같은 그게 누구 때문이야?
때문이지 뭐.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결국은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아, 사회 안전망이라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다 개인한테 떠넘기니까 그 개인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한테 비비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IMF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뱅크론 있잖아요. 네. 구체적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축은행 사태. 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은행이 망한다. 이런 건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4대 금융기관 흔히 말하는 그 은행은 제1금융권은 아닌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고. 은행은 맞습니다. 그렇죠. BIS 기준을 지켜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은행이 문을 닫고. 그렇죠. 뭐 예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출하려고 달려가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누가 그리고 현 정권은 뭘 잘못한 겁니다. 예, 이걸 예. 중심으로. 뭘 잘못한 거야 도대체? 아마 제가 이건 그냥 추측인데 그 저축은행도 은행인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면 사람들이 예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면에서 상업은행하고 똑같은 저거를 가지고 있고 은행에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은행에 관계된 이제 재미난 그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헨리 포드라고 옛날에 그 자동차 공장 맹는 사람인데 네. 은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사람들이 알면은 그날 밤으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뭘 갖고 한 얘기냐면은 은행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은행이 사람들한테 저금을 모아 그 모은 돈을 꿔주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착각이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법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대에 있는 은행에서는요. 예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하고 내가 어느 만큼 꿔주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괴리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더라도 그 화폐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은행들하고 이 손발만 맞으면은.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예, 이하로 그렇죠. 떨어지지 그렇죠. 말라고. 그렇죠. 네. 어느 이상은 은행 창출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헨리 포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게 현대에 있는 은행이라는 건 알고 보면 화폐를 만들어서 꿔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돈을 있지도 않은 돈을 꾸며내는 놈들이다. 남의 돈으로 장사하고 그렇죠. 네,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정하고. 요거를 알면 혁명이 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슌페틀 같은 사람도 이 일 지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누구요? 있습니다. 과학벨트 옆에 슈벨트라고. 아는 친구가 싶어가지고 내가 아이고. 여기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 사태, 이렇게 은행 쇄도, 은행 예금 인출 사태라고 하는 게 이제 왜 벌어지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이 예금된 돈이 요만큼이지만은 대출해준 돈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대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 예금을 받아도 이 돈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 돈의 대부분 한 90%는 이쪽으로 지금 대출해 준 상태니까 예금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걸 찾으러 오면은 안 망할 은행은 없다. 그렇죠. 그건 맞죠. 너무 당연한 네. 얘기죠. 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 꾼 사람, 돈 꾼 사람들, 돈 예금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찾으러 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안전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 쇄도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는 한꺼번에 가는 일이 발생했단 그렇죠. 말이죠.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우르르 몰려갈 때는 왜 몰려가느냐면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고 조금 원하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령 나는 믿음이 간다. 나는 그 은행이 안 망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딴 사람들이 그 은행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실제로 망하게 되니까. 그렇죠. 자기도 가야 되죠. 그렇죠. 자기는 안 망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믿으면 예. 내 돈도 빼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되다 보면은 뭐 줄 서 있으면 무조건 일단 쓰고 보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군대가 그래요. 예, 군대가
무슨 줄인지 모르면서 서요 일단. 그러니까 이 불신이나 불확실성이 사방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감지하는 순간이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해온 전혀 그 아주 고전적인 매뉴얼이 있는데 19세기 때 영국부터 이럴 땐 무조건 정부가 나섭니다. 무조건 정부. 왜냐하면은 그렇죠. 금융 상황 이 상황에서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단체는 국가밖에 없잖아요.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망할 것 같은 은행이 있으면은 내가 무제한으로 꿔준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집으로들 가라. 이렇게 합니다. 저건 있습니다. 이제 그 꿔주니까 그 이자율은 높게 매깁니다. 이게 벌금의 성격으로. 근데 어쨌든 부실한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금 인출 사태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무제한으로 꿔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같은 데가 있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19세기부터 해가지고 20세기, 21세기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2009년 초에 그 미국의 은행들 있잖아요. 그 경제위기 직후인데. 네. 이 은행들 중에 아주 냉정하게 그 실사 조사를 해보면은 살아난 은행이 거의 없었다라는 소문이 지금 2년째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리만 브라더스 말고도요. 미국의 그러니까 대형 은행을 보통 20개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20개 중에 19개 어쩌면 20개 전부 다 살아난 은행이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망했겠노.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참 묘한 일을 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우리가 나서서 이 은행들이 망할지 어떨지 상태가 어떨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했는데 일종의 쇼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키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로 엄하게 따졌느냐 그건 아닌데 하여튼 끝났는데 다 통과했습니다. 20개 은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러면 정말 망할 건지 아닐지를 우리가 검증해 줄게 해놓고 사실은 거꾸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그 잘 꾸며진 하나의 드라마인데 뭐 전 잘한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면에서 보자면. 근데 어떻게 우리 금융당국은 뭐 거꾸로 한 거 이번에 같아요. 대출을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적하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번에 그 뱅크런 그 은행이 몇 개 영업 정지되는 이 사태를 보면은 그 왜 악보에 보면 크레센도라고 있잖아요.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마은행이 저 영업 정지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썩은 상처를 도려내듯이 준비를 딱 하고 매수 딱 갖다 놓고 급할 경우에 어디에 그 자금 지원하고 등등 준비해놓고 저게 한 번에 도려내야 되는데 하나 도려내고 나서 하나 정지하고서 아 이거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그건 잘못 전달된 거고 우리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이걸로 끝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2달 지나니까 갑자기 2개가 영업정지 받았는데 그 다음 대목이 이제 더 재미난 점인데 이틀인가 있다가 4개가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크레센도 곡선을 점점 못 믿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할 적에 그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정부가 지금 은행의 영업정지라고 하는 걸 크레센도 형태로 지금 이걸 했으니까. 이 정부의 책임자가 누구죠,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선에서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두 번째 경우에 이렇게 이틀 간격을 두고 2개, 4개로 하는 일은 하지 말았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한 번에 하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요번에 요번 사태 때 그 정부가 했었던 그 일은 우리가 19세기나 20세기 이렇게 오래 내려오는 그 오래된 관행이나 이걸 보면 거의 완벽하게 거꾸로 했던 걸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사실 많은 사안들에 대처한 기본 방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축소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단 축소를 한 다음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든 그 현장과 현재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골마서 터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전형적인 대처죠, 이게. 하나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막아지니까.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어쩌면 동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가끔 되면 요즘은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돌아서는 설명이시네. 본인은 안전하게. 그걸 MB가 더 싫어해. 제일 싫어해, 그거는. 차라리 직선적으로 욕하는 게 좋지. 우리는 안 건들자. 직선적으로 욕하니까. 우린 첫 방송부터 이명박이 싫어요. 그러니까 안 건들잖아. 괜히 돌아가는 사람들 다 잘려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군요.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하신 주요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기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갈기갈기 욕해주길 원했으나, 네. 이 소장님께서는 지식인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야기, 그 철학적 관점에서, 가치관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또 짚어주셨는데,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진보 집권 시대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어떤 원칙에 서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오고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방향성을.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둘이서. 지금 제가 이게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느끼게 된 계기는요. 네. 사실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취한 태도가 그랬었어요. 보수만이 아니라 최초 보수가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프로파간다가 그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보 쪽이 더 진영- 심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열거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비정규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진보 세력이 자기들한테 소중하다, 스스로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아젠다들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순간마다 이 실정, 경제의 실정,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노무현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도 물론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노무현 정권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게 노무현 욕한다고 이게 무슨 답이 나오냐? 답대로 붙는 거죠,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볼 적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진보 세력이 그때부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진보 세력이 정말로 어떤 집권을 하고 뭔가 사회의 새로운 저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 욕하는 걸로 해결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전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방송 나갈 시점에 아마 국민참여당 대표가 됐을 텐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상복지는 그야말로 구호다, 헛공약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직설적으로 또 이렇게 무슨 사람에 대해서 논평하는 건 저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또 두루뭉술이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분들 지금 복지 문제를 얘기를 할 적에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복지 문제를 사람들이 자꾸 경제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복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거꾸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더라도 좀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왜 날치기 통과 때 여러 가지 복지 관련 법안이 이렇게 됐다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나라가 줄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시민운동 하시던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 중에 하나가 뛰어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돈을 내라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날라간 복지 부분을 우리 자선단체가 나서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 자선단체가 돈을 많이 거둔 것은 저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60, 70대 산동네에 있는 독거노인 분들이 있죠. 우리 산업화 시대에 산업을 건설한 주역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뭘 해드려야 되는 거는 무슨 없는 사람들한테 시혜를 베푼다든가 자선을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분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복지국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건데 어떤 분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집 애들이 밥 못 먹으니까 좀 주자 이렇게 접근하는 그게 이제 분들도 보수 있어요. 정권의 시각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지라고 하는 문제를 복지 국가로서 얘기를 하고 보편적 복지의 어떤 철학을 얘기를 하려면은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경제 공동체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면 누구든지 배골집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아이들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의무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선이냐 시혜냐 이 쌍으로 보는 것하고 의무냐 권리냐 이 쌍으로 보는 것하고는 이게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떠냐면은 제가 뭐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정치가 경제보다 우월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결정을 한다면은 그것에 맞는 경제 시스템을 짜고 그것에 맞도록 자금의 흐름을 짜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순서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근데 물론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려할 적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 1,000만 원씩 나눠주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갖다가 결의하는 거는 물론 철퇴를 맞아야 되겠죠. 황경영 총재님을 정면으로 지금 응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무상복지 얘기를 나왔을 적에 그러니까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맥락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 땅에 발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 정도의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돈 계산만 들이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돈 계산을 하더라도 이 요구에 어디까지가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야지 그 요구 자체가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요구하는 그럼 정치 공동체의 시민들이 그럼 바보란 얘기입니까? 복지가 결국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정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현 정권은 그런 철학 자체를 할 사고 능력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멀쩡한 다 똑똑한 분들일 텐데 왜 사고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없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예. 그 사람을 너무 비판적으로 너무 보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되셨어요, 우리? 홍 소장님. 아니 이런 문제겠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좌파, 저 사람들은 우파니까는 이건 얘기할 능력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좌파니까 얘기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의게 없는 거예요. 우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제 얘기를 생각하면은 싸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 말씀이. 예, 경제 문제는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데올로기나 정치 대립에 휘말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 문제는 어쩌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애가 먹을 우유가 배달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흘만 안 되더라도 이거는 저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복지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옛날의 프레임이 자꾸 또 나온다는 겁니다. 정권 쪽에서 얘기하는 게. 네. 그 철학의 문제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전진시켜서 이걸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철학의 문제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나오신 분들의 네. 질문이 있다면 질문이나 또 의견. 예. 질문이나 의견이나 예. 혹은 공격 등등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예. 없다면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네. 이제 직접 와서 들으니까 되게 솔직히 좀 복잡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예. 평소에 이렇게 안 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의문이 됐던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해 보기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심리학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된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분, 한 번에 다 하죠. 복지는 철학이라고 하신 말씀이 참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 반대급부로 복지는 마음으로 한다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속에 좀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논평을 해주시고. 네, 이게 뭐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얘기가 혼란스럽게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쭉 강연을 했다기보다도 자꾸 이렇게 요번 정권하고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논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초두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는 이런 정권, 저런 정권, 뭐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4천만의 사람들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나라 전체의 집단의 삶도 그렇고 자꾸 돈벌이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자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모든 걸 다 자산 가격으로 바꿔서 만든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돈벌이 경제란 건 돈벌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나온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삶을 어떻게 그러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집단의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출발점은 저는 살림살이 경제다라고 하는 오래된 말이 출발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에는 돈벌이 경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늙는다든가 애를 낳아서 기른다든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또 사람들 결혼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배우자의 자산 가치만 따져가지고서 결혼 상대를 고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살림살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경제 생활을 풀어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개인도 있고 나라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20년간의 추세 속에서 가장 부당하게 무시되어 온 원리가 이 살림살이 경제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대강 문제도 그렇고 오늘 얘기를 전월세 문제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자산이나 돈벌이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은 다른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또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민주당이 들어서든 어느 당이 들어서든 간에 이 살림살이 경제라고 하는 방향으로 경제 방향을 틀어 나가는 게 현재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에 지난 한 30년 동안 지구적으로 있었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장주의라고 하는 경제 조직 원리가 근본적으로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돌파구 새로운 방향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돈벌이 경제가 아니고 돈벌이 경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살림살이 경제가 더욱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는 게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지 이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도. 심지어 돈벌이 자체도 살림살이의 일부입니다. 돈벌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를 잘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돈 벌어가지고 돈으로 무슨 간단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뉴욕타임스 블로그, team.hani.co.kr 자막으로 /CCTV. 다음 주에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는 고성방가 시간이 매주 바뀌어 무슨 코너가 나오는 사람 똑같은데 매주 바뀌어. 자, 오늘 홍기빈 교수님, 박사님, 소장님, 형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 공중파 진행자. 앞으로도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자 위치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